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연일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보셨는데요. 이라크를 깜짝 방문해서 그 군인들 앞에서 했었던 발언 내용, 또 그리고 백악관에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했던 발언 내용, 이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호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커. 네. 이제 영어로는 서커라고 하는데 이걸 글쎄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은 호구라는 뜻하고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 그럼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한국이나 일본 이런 부자 나라. 근데 오늘 얘기한 부자 나라는 주로 독일이나 예, 유럽의 그 동맹국들을 일단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이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더군다나 가끔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망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이게 당연히 도와주러 가는 건데 왜 돈까지 우리가 내야 되냐,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그 순진한 사람들 같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이나 유럽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단순히 뭐 그 나라를 도와주러만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예. 세계적인 영향력과 세계를 질서를 주도하는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서로 보이지 않는 주고받기가 행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 우리가 뭐 100%를 50%도 한국이 왜 안 내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50% 정도는 nep니다. 뭐 이러니까 왜 50%만 내냐? 100%를 내야지. 예.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어져 왔고, 그거는 이제 취임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아주 본격적으로 분담금들을 인상할, 이제 요구할 방침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이제 첫 번째 협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예. 한국을 이제 시범 케이스를 삼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그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한국만 겨냥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제일 겨냥하는 건 독일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자 나라에 방위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홍 박사께서는 이제 그 부자 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 방위비, 이게 주한 미군, 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 일본, 독일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예.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만, 지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 11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도 타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타결되느냐,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어지는 독일과 일본과의 협상에서 그대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을 향해서, 물론 부자 나라 하면 물론 홍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보다는 일본과 독일이 더 잘 사니까 거기가 부자 나라지만, 사실 이제 한국도 세계 10대 뭐 경제 대국이다, 뭐 그렇죠. 수출국이다라고 봤을 때 과거의 대한민국은 아니니까
한국도 이제는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구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것은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서 기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기여한다면 그 기여를 받는 나라도 좀 부담을 확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것이 미국도 뭐 동맹을 뭐 깨겠다, 흔들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주의 또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이 동맹도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연합훈련도 돈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과거와는 다른 협상 환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10번이나 했는데 왜 타결을 못하냐. 한마디로 미국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은 2배로 올려야 된다. 예, 지금 9,600억인데 1조 8천억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본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주려고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2배는커녕 그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50%를 요구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00%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물가 상승률 이상 올려주기는 어렵다. 또 하나는 이게 5년마다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협상하려면 협상 자체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동맹의 그 안정성, 주한미군 주둔의 이 안정적인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5년 정도의 상황이 변한 걸 보고 또 협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좀 더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하자. 그러니까 한 협정 타결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를테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올 때는 그 비용은 한국이 따로 대라.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항목의 요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 자체를 50% 올려달라 그러는데 도저히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방위분담금의 역사가 중요한데 1990년까지는 우리가 1원도 안 냈습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은 한국은 미군에게 이제 토지 주둔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토지는 빌려주게 돼 있죠. 무료로. 그리고 항구나 뭐 이 교통편, 공항 이런 거는 이제 이용하게 해주는데 그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 정도인데 그리고 아예 명시적으로 그 주둔 비용에 대해서 미국은 요청하지 않는다는 지금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정도에 이르면 한국이 경제 개발을 많이 해서 이제 상당히 경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내달라 그래서 1991년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9,600억인데 1,000억 원에서 9,600억 원으로 이제 벌써 9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인상률이 얼마나 가파랐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를 2배로 요구한다는 거는 조금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한국은 그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된 게 아니고요. 부담할 수도 있다. 권고 조항으로 처음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 한마디로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뭐 안 하면 뭐 다 가버리겠다 이러가는 건 동맹 정신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방위비를 분담할지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닌 거죠. 지금 잠시 앞에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1년 연간의 방위 부담금이 9,60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현재 이 9,602억 원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비용들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거에 기초한 주한 미군 주둔과 관련된 그 지휘 협정 소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토지와 관련된 그런 비용만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주한미군의 비용 중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그래도 일부는
현금으로 들어가는 그 일부는 좀 이 주둔국이 예. 이 부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국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담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아주 소액에서 지금 대략 9,602억이 나왔는데 그 9,602억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 약 46%, 50%가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군속이 있습니다. 예, 예. 인건비. 아,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다시 말하면 건설이라든지 시설비. 그래서 대략 보면 인사 군수와 관련된 비용 중에 우리가 한 50% 가까이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의 요구는 그걸 100%다 한국이 이제 좀 부담을 하면 좋겠다. 그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이 전부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비용이 우리 한국인에게 이제 인건비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건설비 같은 경우는 현물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미국은 50%가 아니라 이제 한 100%를 예. 한국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 그다음에 유사시에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자산 이런 것들에 다시 말하면 인사군수가 아니라 작전과 훈련과 관련된 작전 비용도 좀 이젠 한국이 좀 더 부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결국 지금 협상이 이어지는 좀 길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군사훈련에 드는 비용 같은 거는 방위 분담금하고 별도의 얘기죠. 완전히 별개의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이 협정을 개정을 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건 지금 우리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분담금 부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글쎄요,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제 성향으로 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미국이 방위 분담금에 불만이 있다면 저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은 이를테면 계산 방식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료 이거를 다 방위비 분담금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그래요? 우리보다 더 많이 분담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토지 비용 그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비용은 예. 1원도 계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평택기지 건설하는데 10조 이상 들어갔는데 그중에 거의 9조 그리고 우리가 다 됐고 예. 무기 사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매년 사주고 거기다가 무슨 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면제해주고 공과금 각종 공과금 이런 걸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계산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토지 임대료도 왜 우리가 사실상 지원하는 건데 1원도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그 지출할 때마다 이거 주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 권한을 일본 정부가 하나하나 비용 항목별로 갖고 있는데 우리 그냥 총액으로 주고 예. 그 어떻게 쓰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불가능해요. 미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 쓰고 남은 돈이 엄청나서 1조 원 이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안 썼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까지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군이 자기네들도 할 바를 하면서 이게 예.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런 건 당연히 선진 그 강대국으로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오히려 그냥 자꾸 비용만 자꾸 늘리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뭐 철수할 수도 있다, 감축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철수는 거의 불가능이고요. 예. 감축만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22,000명 이하로 줄일 때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그 이유를 합당하다는 걸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22,000명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6,000명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지금 한반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남북 간의 상호 신뢰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정 2배로 올리지 않으면 조금 감축한다 그러면 6,000명 정도는 가도 좋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군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책은 미군과 미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강화시키려면 이 만약에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켰을 때 그 사람들 미국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내 주둔비는
한국의 지금 중국의 최전방에서 전략기지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반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돈은 오히려 더 들어가요. 철수시키면.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감축한다? 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아, 따라서 그래요? 예. 제가 볼 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러나 동맹의 정신, 우호 정신은 살리면서 해나가다 보면 적정선에서 전 타결되리라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현재 방위비 협상에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그 고려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라든지 건물 사용료, 유지비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는 계산을 하자 이렇게. 우리 정부는 그것도 계산에 넣자. 예. 그다음에 하나하나 좀 집행할 때마다 일본처럼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해주냐. 그래서 우리가 좀 권한을 좀 가지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지불하면 우리도 좀 더 줄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해준다면 우리도 조금 더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표들도 이제 대통령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평택 미군 기지라든지 한국이 부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 국민의 입장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 국민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기존에 부담해왔던 비율과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그렇게 타결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방위 협상이 지금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북핵 협상과도 맞물려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이제 뭐 금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전적으로 이건 나의 공이다. 내가 북한을 향해서 최대의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최대의 압박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 최대 압박 중에 상당 부분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거든요. 이 주한미군의 강한 억제력과 한미연합방위력이 미국이 말하는 최대 압박의 중요한 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이 비핵화 합의는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빼거나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좀 유도하려고 잠정유예를 했지만 지금 주한미군을 움직이고 우리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위해서 협상 지렛대로 그런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비핵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매년 1월 1일에 육성으로 신년사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1년 동안 북한이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신년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있죠. 네, 지금 북미 협상이 좀 난항 중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 2월 내로 정상회담 한다. 그런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자체가 안 열리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신년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있는데 일체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지켜봐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사실 12월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 눈이 많으니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안 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남북 관계는 뭐 비교적 예상되는 게 지금 합의된 사항이 여러 번 있고 정상회담도 3번 했으니까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러나 이제 신년 초에 곧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남북 간의 민족적인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간다 이 정도로 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북미 관계에서 뭐라고 나올 건지. 왜냐하면 고위급 회담조차를 안 하고 있는데 바라건대는 조금 더 비핵화에 있어서 평양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보다도 한 발이라도 더 나가준다면 네. 대단한 성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그러면 빨리 고위급 회담해 가지고 이제 날짜 잡읍시다. 네. 또 장소 정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과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제일 관심이 초점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저게 이제 지금 벌써 총화 기간이라 그래서 한 열흘 이상을 네. 북한 전체가 이제 1년 동안에 뭐 성적을 다 평가하고 내년도에 뭘 할 것까지 이제 다 제출을 해놔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작성한 이거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신년사를 지금 작성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네. 돼가지고 있는데 예. 그 주민들은 저걸 다 외워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거 한 30분 신년사를 다 외워야 된다고요? 신년사를 외워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 자체가 네. 저거 자기 구속성이 있어요. 아.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정해서 만약 1월 1일 날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 두세 달간은 북미 관계 경색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기조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조금 요즘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고 좀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신년사 내용은 대략 반은 전년도의 성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국내, 다시 말하면 북한 내부의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인민들의 삶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동시에 대남 대외 정책이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최근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필명이나 이런 형식으로 내보내는 메시지 내용 속에는 그동안 북미 간의 협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히 미국의 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6.12 성명에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바꿔서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모든 핵 역량이 다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모든 교창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말이 사실 그냥 나온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개인 필명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다만 협상을 앞에다 놓고 그걸 여과 없이 신년사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건 뒤로 빼놓고 신년사에서는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만나고 싶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형태의 내용으로 담긴다면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고위급 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회담이 좀 빨리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신년사에서 과연 그렇게만 담길 것인지 여부는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신년사 같은 경우 나오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년사가 북한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고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반은 신이고 반은 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북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시와 명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왜 암송을 해야 됩니까? 어디 기독교인들이면 성경을 암송을 하고 또 종교인 불경이라든지 이런 걸 암송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학자들도 그걸 이 경기를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해서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걸 말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김정은의 교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교시를
딱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2018년도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을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발전의 해로 만들자. 예. 또 2018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길 진심으로 원한다 말했더니 그대로 이제 보내고 회담이 열리고 교류가 이어지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라고 봐야지.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과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북한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나의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브리핑을 받았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로 진전이 있어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년사 기조가 나랑 1, 2월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른 뭐 엄한 문구 넣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요? 첫 번째는 그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비건하고 앨리슨 후커 저 여성분하고 같이 이제 그 서울에 왔다가 판문점까지 구경도 하고 최선희를 만나거나 그러진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저 스티브 비건은 거의 저 북핵 협상 대표가 돼놓고 저 카운터파트인 최선희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북한이 지금 딱지를 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탑다운 방식의 지금 북미 간의 화해 무드니까 이 그림을 계속 이어가면서 북한의 바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아예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위급 회담조차도 필요 없다. 그냥 만나자. 그래서 우리 정상끼리 그냥 단판을 짓겠다 그런 거고, 트럼프도 거기에 응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자꾸 고위급 회담을 하자, 실무회담을 하자 하는 건, 실무회담 하면 하나하나 비핵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얼버무려가면서 정치적으로 그냥 타결해가지고 뭐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빈틈을 만들어서 언젠간 또 그걸 또 어기거나,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기거나, 아니면 뭐 그거 지켜줘도 되겠다 하는데 지켜줄 그런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계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북한을 또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네, 실무회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은 지금 되는 기조는 그 동력은 있는데, 네. 그러나 고위급 회담 한번 안 하고 정상회담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금 좀 나아간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김영철하고 폼페이오가 만나가지고 장소도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확정 발표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진도가 안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또 나서서 12월에 추진했던 김정은의 방안을 1월 중순에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 만약에 신년사가 있어도 북미 간의 이 관계가 진전 안 되면 이건 위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조금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좀. 예. 뭐 북한에서는 실무회담 없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없는 뭐 담판을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뭐 내년 1, 2월 중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열리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관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 예. 저는 그 메시지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미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정책한 거는 잘한 거다. 이런 예. 걸 좀 이 자화자찬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월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2월이라고 그래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 안에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원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6.12와 같은 회담을 다시 한다면 그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예. 이번에 회담을 한다면 정말 북핵 문제가 가시적으로 진전되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진전된 합의가 나오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그냥 만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미리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걸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앞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있어야 된다. 그걸 고려한다면 아마 1, 2월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3월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우리도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 그리고 사흘 뒤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